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돈의 80%가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2026년 기준 한국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약 80%는 부동산입니다. 주식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고작 20% 남짓이에요. 미국은 어떨까요? 같은 통계로 비교하면 미국 가정은 자산의 약 30%만 부동산에 넣어둡니다. 나머지 70%는 주식, 채권, 연금 등에 분산되어 있죠.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을 얻으려면 4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 부동산 40년 역사, 집값이 계속 오른 5가지 이유,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 5개가 무엇을 노리는지입니다. 1980년대, 정부는 강남의 학교와 도로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특히 1976년부터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교육 인프라가 강남으로 쏠리자 사람들도 따라 몰렸습니다. 그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강남 신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전국적 개발 붐에 불을 붙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도로와 건물이 세워지고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을 동시에 개발하는 일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새 집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분당과 일산의 집값 차이는 약 2배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생긴 신도시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분당은 서울 강남 인접 지역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웠습니다. 일산은 주거 목적으로만 개발됐어요. 개발 당시의 목적이 30년 뒤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5에서 18% 폭락했고 많은 가정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 가격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폭락 뒤에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더욱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강남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폭등하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강남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강남을 막으니 성남, 용인, 수원 집값이 오른 거죠. 이것이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유럽 집값이 30%씩 폭락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습니다. 1997년 위기 이후 가계와 금융권 체력이 탄탄해진 덕분이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자 가계부채가 32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미 집값 상승 압력은 크게 쌓여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차 3법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자 집주인들은 나중에 올리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전셋값을 크게 올려받으려 했어요. 전셋값이 폭등한 겁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양도세를 완화했어요. 40년 역사를 한눈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다음 정부는 완화하고 완화하면 또 규제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린 거죠. 이렇게 정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단기 이익을 좇는 구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집값은 오래 올랐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떠받치는 5가지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약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 비율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한 곳에 몰리는데 공급은 정치 사이클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기둥은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집을 빌릴 때 월세 없이 목돈을 맡기는 방식인데 이런 임대 구조는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이자 없는 대출과 같습니다. 세입자 돈을 무료로 굴릴 수 있으니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금리가 오르자 전세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은 부동산 신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대란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주식은 위험한 것, 부동산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혔어요. 금융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고 나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쏠린 핵심 원인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교육 프리미엄입니다. 강남 8학구는 정부가 1976년부터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명문고를 몰아넣으니 사람들이 따라 몰렸고 그 지역 집값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도시에도 좋은 학교가 생겼고 강남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교육 프리미엄의 힘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공급 부족입니다. 세금 규제, 재건축 제한, 분양가 통제가 겹치면서 새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어요. 경제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2026년 서울 기준 주택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8%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 약 4만 7천 가구에서 2026년 약 2만 4천 가구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5가지 기둥이 동시에 작동해 왔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규제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 넷이 버텨줬으니까요. 이제 한국 밖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비슷하게 집값이 치솟았다가 무너진 나라와 반대로 안정을 유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 부동산은 말 그대로 광기였습니다. 당시 도쿄 항공부지 하나의 가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격과 맞먹었을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지면서 부동산에 자금이 쏟아진 거예요. 1989년 일본 중앙은행은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부풀대로 부풀어 있던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파산 대신 연명을 선택했습니다. 빚진 기업을 그냥 살려두는 방식이었어요. 덕분에 단기 충격은 막았지만 경제 전체가 15년 넘게 침체에 빠졌습니다. 일본 사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품이 터지는 것보다 대응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오히려 장기 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6%가 정부가 지은 공공주택, 즉 HDB에 삽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주거를 설계한 나라입니다. HDB에 입주하려면 집값의 2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30년 저금리 정부 대출로 갚습니다.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고 팔 때는 정부가 되사는 조건도 있어요. 이 덕분에 싱가포르의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약 91%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내 집을 가지면서도 투기가 억제된 모델이에요.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 부동산을 살 때는 60%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비중이 4.7%에서 1.8%로 급감했어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 높은 인구 밀도, 강한 교육열이죠. 그런데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설계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에 맡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로 틀어막는 방식을 반복했어요. 물론 한국이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민 공공주택은 한국의 재정 규모와 정치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정책은 대출 규제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고
대출 비율도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한도를 줄여서 쇼핑을 억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공급 극대화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예요. 연평균 27만 호인데 이것은 최근 3년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져 가격이 안정됩니다. 경제 원리는 단순합니다. 규제만으로 안 됐으니 이번엔 공급으로 풀겠다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정책은 기본주택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모델이에요. 다만 기본주택은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기 신도시에서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켜봐야 할 정책입니다. 네 번째 정책은 국토 재편입니다.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화권역으로 재편해 서울 외 지역에도 자생력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난제이고 일자리가 함께 이동하지 않으면 사람도 따라가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정책은 세제 기조 유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금보다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제 기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만든다고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풀려면 세금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5개 정책 전체를 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처럼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시장 원리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135만 호 공급이 실제로 실행될지, 기본주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국토 재편이 실효성을 낼지는 시간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40년 동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집값이 장기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5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 전세제도, 부동산 신앙, 교육 프리미엄, 그리고 공급 부족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진 뒤 잘못된 대응으로 30년을 잃었고, 싱가포르는 사전 설계로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공급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80%가 묶인 곳, 내 아이가 어디 학교에 갈지를 결정하는 곳, 은퇴 후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내 삶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다룹니다. 내 지갑 속 돈의 가치가 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